아동 대상으로 살인과 식인 행위가 최소 1980년대부터 했던 걸로 드러남. 그럼 십수년간 아동을 계속 섬으로 데려왔다는 얘기잖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익맨의 공포 남양 특집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 믿거나 말거나 짧은 노잼 썰들. 귀신 썰 비슷한 것도 있고 슬픈 썰도 있고 기묘한 썰도 있고 혈압 올라가는 썰도 있고 아무튼 임팩트는 크게 없는 썰들을 모아봤어. 내가 겪은 거긴 한데 증빙은 없으니 그냥 인터넷 주작설이라고 생각하셈. 1. 서대문 형무소. 초등학교 때 완전 오래전 이야기.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서대문 형무소 단체 관람을 간 적이 있어. 형무소 내부 관람을 하고 나와서 이제 사형 집행장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숨이 명치부터 턱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 덕분에 들어가는 문은 간수 둘이 사형수를 끌고 가야 해서 3명이 통과할 정도로 넓고 나오는 문은 그냥 한 사람 통과할 수 있는 넓이로 설계되어 있다 라는 설명이 아직도 기억남. 2번.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초등학교 체육 시간이었어. 애들이랑 축구했던가? 아무튼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못 보던 성인 여성이 애들한테 다가가서 얘기 좀 하다가 우리 있는 쪽으로 다가왔어. 와서 못 알아들을 말 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하던데 나는 그냥 선생님인가? 했어. 진짜 말이 두서가 없어서 지금도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담임 선생님이 놀라서 막 뛰어오더니 그 아줌마랑 얘기 좀 하다가 끌고 가더니 학교 밖으로 쫓아내더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조현병이었던 것 같아. 다행히 나를 포함해서 애들한테 물리적인 위해는 끼치지 않았어. 지금에야 외부인들 학교에 함부로 못 들어가고 하지만 그땐 학과 시간 중에도 외부인들이 막 들어오고 그랬다. 3번. 장애인 급우 없어져서 난리 났던 썰. 경고 문구. 저는 지적장애인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시절 초등학교는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곤 했어. 전담반? 전담교사? 그게 뭐냐? 지적장애인도 일반 학급에 그대로 편성돼서 일반 학생처럼 대했고 마침 우리 반이 딱 그런 케이스로 약간 모자란 친구가 한 명 있었어. 점심시간이었나? 지나고 나서 출석을 하는데 그 모자란 친구가 자리에 없는 거야. 교내에서 얘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나랑 친구한테 야 둘이서 학교 밖에 나가서 걔 있을 만한 것 좀 쭉 돌아봐라 하고 내보내고 아무튼 반이 살짝 뒤집어졌어. 나랑 친구는 걔네 집 근처부터 해서 쭉 돌아보긴 했는데 결국 못 찾고 빈손으로 교실로 돌아갔고 교실 돌아가니까 걔는 자리에 앉아있더라. 교내 어디 구석에서 찾았다고 했던가? 해프닝으로 끝났기에 망정이지. 사람이 무서운 얘기 두 번째.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겪은 썰이야. 중학교 여자 선배가 체육 시간에 뭘 잘못했거나 교사가 트집을 잡았거나 했을 거야. 체육교사가 분에 못 이겨서 체벌을 심하게 가했고 결국 그 선배는 못 버티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어. 그리고 그대로 학교로 돌아오지도 못했어. 아직도 수업 중에 장애차가 학교에 들어와서 운동장을 도는 장면이 생생하다. 그리고 그 선생은 다른 학교로 전출 가면서 후일담도 못 들었어. 어찌저찌 법망을 잘 피해서 사건은 유야무야 되고 교사 생활을 계속했다는 말만 떠돌았어. 그 새끼 잘 지내나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도 가끔 그 새끼를 꼭 잘 못 지냈으면 한다. 사고 전에도 이유가 있건 없건 계속 학생들 괴롭혀서 전교생이 싫어하던 인간이었거든. 저도 중학교 때 여자애가 생리를 좀 했나봐.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원어민 교실이었어요. 원어민 교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도 옆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여자애 아파서 딱 이러고 있었어. 근데 영어 선생님이 여자분이신데 야 너 왜 안 일어나? 일어나. 애가 못 일어나는 거야. 아파가지고. 일어나 했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그 선생님이 학생 주임 선생님이라고 네임드 학생 주임 선생님 중에 참새라고 있었어요. 왜 참새냐면 이 앞머리가 부리가 돼서 참새의 부리. 그래서 참새였어요. 참새가 갑자기 온 거야. 수업 중에. 여자가 이러고 있는데 야 하더니 발로 갑자기 펑 차는 거야. 여자애는 옆으로 탁 쓰러질 거 아니에요. 엎드려 뻗쳐. 근데 그 원어민 선생님이 그걸 다 본 거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지? 하고 보고 있었어. 그 선생님이. 근데 보고 있는 와중에도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락 되고서 쉬는 시간에 경찰을 부른 거야. 그 여자애가. 그래서 참새 선생님은 그 이후로 많이 조용해졌어요. 소음기를 단 것처럼. 그게 생각이 나네요. 5번째 얘기. 늘 오작동하던 화장실 센서. 중학교 때 얘기야. 중학교 때부터 나는 야자를 했어. 그냥 한 건 아니고 무슨 영재반 비슷한 거 일환이었어. 매우 오래전 얘기라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무튼 우리가 쓰는 층만 세콤을 해제해줬고 위층은 들어가는 순간 경보가 울렸어. 이것 때문에 1학년 때는 혼도 많이 났어서 거기는 아무도 안 올라갔어. 학교 현관문도 저녁 이후에는 경비 아저씨가 다 잠궈버렸어. 끝나고 나갈 때 나 열어줌. 즉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뜻이야. 그런데 밤 10시쯤? 그쯤 되면 종종 위층 화장실 불이 켜지고 화장실 음악이 재생돼. 사람이 들어가서 센서를 인식해야 작동하는 거였는데 말이지.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불빛 비추는 거랑 음악 소리는 들리잖아. 그때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하니 단순 센서 오작동이라고는 믿고 있어. 참고로 그때 하도 학교에 오래 자주 붙들려 있었던지라 학교 관련 괴담은 어지간해서는 안 믿게 됐어. 차라리 휴일에도 밤 늦게까지 학교에 붙들려 있는 우리가 망령에 더 가까웠지.
그리고 당시엔 귀신보다도 감독한다고 순찰 도시던 은사님이 더 무서웠어. 또 사담해서 죄송한데요. 그 센서에 관련된 얘기는 저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위를 눌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살면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가위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피곤했어요. 집에 와서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열자마자 집에 아무도 없는 거 보고서 TV보다 자야겠다 하고서 거실에 TV를 보다가 엎드린 채로 잤어요. 근데 거실에서 그 현관문 쪽 센서 등은 보이잖아. 근데 그 당시에 거실 불만 켜져 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저만 있고. 눈을 딱 떴어, 자다가.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지금 뭐지 이거? 이게 가위 눌린 건가? 하고 있는데 머리맡에 있던 그 센서 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그 원래 한 번 점등되면은 몇 초 길게 갔다가 꺼지고 이게 정상이거든, 패턴이. 근데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야. 뭐지? 했는데 갑자기 제 귀에다가 어떤 여자가 왜 일어났어? 이러는 거야. 제가 존나 깜짝 놀라가지고 현관문 뛰쳐나가가지고 슬리퍼 신고 그냥 놀이터까지 뛰어갔어요. 왜냐면 놀이터에 그 아이들의 양기가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나봐. 내가 몰라. 거기서 우리 집 그게 보이거든? 베란다가? 무서워가지고 한동안 못 들어갔어. 그래서 어쨌든 그랬던 적이 있다. 다음 이야기 6번 교육열이 무서운 이야기.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중학교 영재반 야자도 그렇고 나는 교육열 광풍의 시대에 살았어. 중학교 때 일과가 야자 끝나고 바로 학원 가고 마치고 나면 2시쯤 집에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8시 전까지였나? 등교해야 됐어. 8시에 후문 닫고 8시 반에 정문 닫고 8시 반 지각하는 사람은 빠따 맞고 오리걸음하고 인권 따윈 없었어. 그래서 하루에 많이 자야 5시간 정도 잔 탓에 중학교 때 키가 지금 키다. 고등학교 때도 야자고 뭐고 하다 보면 많이 못 잤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키가 큰 편이어서 지금은 딱 적당한 키로 살고 있어. 이거는 교육열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네요. 7. 학군단 괴담. 우리 학군단 선배들이랑 조금 가까워지고 나서 간간히 사담도 나누고 했어. 제가 학군단에 늦게까지 자꾸 잔류해 있다 보니까 학군단 건물 귀신 나온다라는 말을 종종 했어. 그냥 후배들 놀려 먹으려고 하는 말이거나 뭐 전에 내려오는 괴담이거나 했거니 말았는데 그 후에 겪은 일이 좀 많았다.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3. 군대 얘기. 나는 장교로 군생활을 많이 했어. 자대 전입해서 3개월쯤 됐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의료사고로 타계하셨고 그 다음날 친할머니께서 갑자기 타계하셨어. 나는 겹상을 당해서 멘탈이 개 박살난 상태로 부대에 복귀했는데 거기 있던 내 동기라는 새끼는 대충 땡땡 소위 청원휴관 나갔겠네? 부럽다 라는 내용의 망언을 했다가 부대 부사관이랑 병사들한테 뒷담 엄청 까였더라. 찾아가서 한 대 칠 멘탈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 9번 정떼기. 바로 윗설 이후에 있었던 일이야. 장례 치르고 몇 달 지나서 좀 추스리고 중위 진급 직전쯤 있었던 일이야. 하루는 외할아버지 생각하면서 BOQ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나오시더라. 근데 그 모습이 좀 많이 그랬다.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으로 나오셨어. 내가 차마 글로 묘사는 못하겠는데 아직도 그게 트라우마야. 그때도 아마 울거나 거의 울기 직전에 깼던 걸로 기억해. 나중에 후손 슬프지 말라고 정때려 할 때 그렇게 오시기도 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을 때 좀 슬펐던 경험이 있었다. 10번 썰렁한 군대 괴담. 소초 발령나서 생활할 때 이야기야. GOP 같은 건 아니었고 거기 소대장 형사사건으로 날아가서 내가 땜빵 치러 갔어. 병력들이랑 좀 친해지면서 야간 상황 근무할 때 할 게 별로 없어서 자연스럽게 잡담을 많이 했어. 그래서 혹시 여기도 군대 귀신썰 같은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내용을 대충 복귀하면 이랬어. 병사 N세영안에서 전국지도 크게 붙어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 땡땡이가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서 붙여둔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그 자리 벽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예전부터 붙여둔 겁니다. 뭐가 나오길래? 고양이 얼굴을 한 여자 귀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별 희한한. 그래서 본 사람은 없고 예전에 봤다고는 했는데 저거 붙이고 나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그냥 뻔한 계단들도 있었어. 어디 초소에서는 연결도 안 된 전화기가 울리고 받으면 말을 안 한다더니 어느 진지에서는 여자 귀신이 나온다더니 군대 괴담은 뭐 어디 포맷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어. 11번 썰렁한 군대 괴담. 이건 부대 주임원사님이랑 돌아다니다가 들은 썰이야. 세부적인 건 진짜 보안 상황이라 자세한 건 못 적어. 지금 걷고 있는 모 터널 건설하면서 투입됐던 인부들이랑 군인들이 많이 죽어서 위령비를 세워서 달랜 적이 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보일 거다. 대충 이런 말씀이었고 실제로 조금 더 들어가니까 터널 구석진 곳에 사람 허리 높이 정도 되는 위령비가 하나 있더라. 이건 디테일을 써야 재밌는 건데 디테일을 못 써서 노잼됨. 군대 짬타이거 패왕색설. 군대는 짬타이거도 비범했어. 좀 높은 상급 부대 사령부로 갔었을 때 일이야. 짬타이거 앞으로 레토나가 천천히 달려오는데 이 정신 나간 고양이 놈은 앉아서 그거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더라. 결국 맨정신으로 고의로 야생동물을 쳐서 죽일 순 없으니 레토나가 정지했는데 그제서야 슥 일어나서 달리지도 않고 슬슬 비켜주더라.
13번, 사이비는 진짜 무서움. 군대에 있다 보면 진짜 별의별 배경을 가진 사람을 보게 돼. 중대에 병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애가 진짜 착실하고 인상도 좋아. 근데 관심병사로 분류가 되는 거야. 좀 의아했지. 나중에 간부들 회의하면서 나온 얘기로는 걔네 아버님이 좀 사이비에 빠져있는데 병사 본인은 극구 거부하면서 제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었어. 그런데도 그 종교 관련 유인물 우편으로 계속 보내고 나는데 서신을 군 간부들이 임의로 막아버릴 수 없어서 전달은 계속 해줘야 됐고 얘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 애가 부모와 의절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는 와중에 부대 알아내서 종교 우편물 보낸 것도 그렇고 듣기만 하던 사이비가 무섭게 느껴지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14번 잘못된 교회도 무섭다. 나는 한때 독실한 기독신자였어. 모태신앙이기도 했고 근데 대형 교회에서 기업형으로 장사하는 걸 자꾸 접하다 보니 회의감이 들어서 차라리 작은 교회로 가보자 하고 은사님을 따라서 작은 개척교회로 갔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나 청년부 성경 공부하는 거나 정통 내용으로 잘해주시고 목사님 자체도 청빈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교회가 큰 교회로 흡수가 된 거야. 그리고 그 개척교회 출신 교인들은 흡수되는 교회의 교인들과 일체의 사적 교류를 금한다는 거였어. 내가 사이비 교인도 아니고 뭔가 싶어서 벙쪄 있는데 은사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전후 속사정을 슬쩍 알려주더라.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고 모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하는데 그 신학대학 교단 유력자가 그 큰 교회의 목사로 있고 그 사람 후계자가 없고 개척교회 목사는 아들 진로랑 큰 교회 후계자 자리 노리고서 개척교회를 사실상 팔았고 큰 교회 측도 바보는 아니니까 내부에서 그 의도를 의심해서 애꿎은 교인들만 경계의 대상이 됐다고. 결국 은사님이랑 나랑 같이 그 교회를 나왔고 나는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 이후로 들려온 얘기로 그 개척교회 목사는 결국 후계자도 못 찾고 쫓겨나서 다시 개척교회를 여셨다고 함. 사탄 들린 새끼. 교회를 사업의 수단 같은 걸로 여긴 거죠. 15번 폐가 탐험. 한참 전에 관두긴 했는데 군대 전역하고 나서 폐가를 몇 군데 탐험했던 적이 있어. 심령 이런 쪽 목적이라기보단 그냥 탐험이랑 옛날 흔적들 구경하는 목적 정도. 근데 가끔 입구에서부터 쎄하거나 여름인데도 서늘하거나 묘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 그런데 들어가면 꼭 선정등 배터리 쭉 빨리거나 장비 어디 부러지고 고장나거나 하다못해 옷이라도 어디 찢어져. 겨울에 추워서 방전된 거 아니냐고? 여름에 더워 죽을 것 같을 때도 그랬어. 어쨌든 오늘의 에피타이저 느낌의 썰이었습니다. 이등병 때 훈련하다가 화장실 갔는데 총 놓고 깨달은 순간 기절할 뻔했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다고? 저는 잃어버릴까봐 그 칼 묘기처럼 K2를 여기 안에다 넣고 다녔어요. 잃어버릴까봐. 자, 다음 이야기. 오늘은 짤막한 썰들이랑 기다란 썰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템포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 일본 중고나라에 올라온 저주인형. 예? 상품 설명. 이 상품은 사연이 있는 물건입니다. 구매 시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일본 인형으로 붉은색과 흰색의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여러 가지 불행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현재는 사연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인 및 그 가족이 이 인형을 개봉하고 눈에 담자마자 디스크로 입원, 실직,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 코뼈 골절 등을 당했습니다. 또한 가족 중 2쌍이 이혼하고 아이 2명을 잃었으며 암으로 사망, 반려견의 죽음, 살 등의 다양한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위험한 물건이므로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메루카리에서 판매되는 중. 한국 돈으로 59만 7천 원이네요. 이거 자체가 마케팅인 것 같기도 하고 사기 싫게 생기긴 했네. 다음 이야기. 어릴 적 트라우마였던 애니 속 장면들. 여러분들은 몇 개나 기억하시나요? 짱구는 못 말려에서 나왔던 메리 인형이었나? 이거 존나 무서웠는데. 메롱시티. 톰과 제리의 자살. 와, 이건 뭐야? 이건 존나 무서운데요? 나 학교 괴담 운동회 때 다리 잘 나가는 애 때문에 밤에 못 돌아다녔다. 나는 그거. 어른들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귀신 있잖아. 그 할머니 귀신. 걔가 진짜 개 무서웠음. 두려워하면은 계속 더 강해지는 귀신. 가라 귀신이었나? 와, 핑구. 이건 보노보노 빼고 다 죽는 거였나? 그렇지? 스폰지밥 드라큘라 편. 이게 연출이 센세이션했던 게 그럼 누가 지금 이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야? 하는데 얘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만화랑 완전 동떨어지는 화면이 나와. 노스페라투에 나오는 뱀파이어. 갑자기. 이건 뭐죠? 얘가 가라 귀신인가? 얘 뭐였지?
얘가 달리기 아닌가? 아, 얘가 가라귀신이다. 얘가 가라귀신. 아, 곤약 클론 인간. 모르는 게 많네? 아, 얘 되게 무서웠는데? 윌리스와 글로밋에서 그 도둑 펭귄 아니야? 이거는 가짜 스폰지밥. 이건 스폰지밥 고트편이네요? 100만 년 후였나? 10만 년 후? 도라에몽. 아빠 나야? 뭐지? 이거 나비 확대한 게 되게 무서운데. 시즌 1, 2 스폰지밥은 인류 역사에 보관해야 돼. 진지하게. 미국식 코미디와 아이들과 어른들 둘 다 좋아하는 유머가 전부 섞인 명작이야. 근데 어렸을 때 저런 남양 특집 보는 게 좋은 게 면역력을 길러줘. 그러니까 애들을 너무 안전한 놀이터에서 기르면은 애들이 좀 재미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느낌도 어른들이 좀 보여줘야 돼. 나는 저거 되게 좋아했어, 어렸을 때. 그래서 맨날 투니버스 같은 거 보면은 아, 오늘은 그 편 안 하나? 약간 이러고 기다렸었어. 세계의 오싹오싹한 경고문들과 그 해석. 부력 없음. 하수 처리장 폭기조에 부착되는 경고 표지판. 현대 하수 처리에는 활성 슬러지법을 널리 사용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미생물을 이용해 폐수 속 유기물을 분해시켜 정수하는 공법임. 이 과정에서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물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산소가 잔뜩 주입된 오폐수는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부력이 줄어들거나 사라짐. 부력이 줄어든 오폐수에 빠지면 떠오르지도 않고 익사하기 때문에 부착함. 개를 잡아먹지 마시오. 이 물에서 사는 푸른 발개는 암을 유발하거나 태아, 어린이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뉴워크만 복합지역 인근 루어파시에이 강에 설치된 경고 표지판. 해당 지역은 산업설비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강에 퇴적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음. 특히 푸른 발개가 생물 축적으로 체내에 오염물질을 가득 안고 있어서 잡아먹었다간 위에서 경고하는 대로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설치됨. 와... 정지, 죽으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진입하지 마십시오. 300명 이상의 다이버가 이러한 동굴에 사망했습니다. 이 동굴에는 죽음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이 없으니 이 지점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멕시코 유카탄 반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세노테 지형의 수중 동굴에 설치된 표지판. 수심이 깊은 곳에 위치한 수중 동굴들은 물살이 빠르고 내부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내부로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점점 좁아지다가 마지막엔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위험성이 있음. 내가 만약에 32년 경력의 프로 다이버면은 오히려 도전과제처럼 보일 것 같아. 뭐야, 그럼 아무도 전공 못 해봤네 이러고서. 안전지역에는 위와 같은 멋진 풍경도 볼 수 있고 수영을 해도 안전하다고. 되게 이쁘네요. 다이버들을 위한 다른 버전의 경고 표지판도 있음. Please don't kill us. 제발 저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해당 표지판이 설치된 위치와 의미는 불명이나 남아공의 과속방지 표지판으로 같은 메시지를 차용한 표지판이 있음. 도로에서 공사 중인 인부들이 과속 차량들의 위험에 노출된 문제를 막고자 과속하지 말라는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서 공사 중인 인부들이 살려달라고 비는, 그와 동시에 그렇게 다니다가 사람 잡겠다 라고 비꼬는 의미의 표지판. 또 있네? 미국에서는 비슷한 의도로 우리 아빠가 이 도로에서 일해요 라고 써놓은 표지판을 사용한 적이 있음. 할머니가 도깨비에게 도움받으셨던 썰. 할머니가 시집 오시고 아들들을 낳으셨을 때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이 터졌대. 휴전까지 어떻게 잘 버텼는데 휴전을 하고서도 남아있는 빨치산들이 활기를 치고 다녔다지. 60년대가 되어서야 겨우 전부 소탕했댔을 정도라고 해. 빨치산들은 종종 근처 마을들을 습격해서 약탈을 일삼았고 마을 청년들을 납치 혹은 회유해서 빨치산에 합류시키기도 했대. 그건 마을에 너무 어리지 않은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 어느 날 할머니가 옆 마을을 다녀오셨는데 글쎄 할머니네 마을이 난리가 났더래. 빨치산들이 이제는 할머니 마을에까지 나타났던 건지. 몇몇 남자들은 빨치산한테 끌려가거나 자진 합류했고 그중 남자아이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다 사라졌다고 해. 그 사라진 아이들 중에는 당연히 할머니들의 아들들도 포함되어 있었어. 내게는 큰아버지들이지. 할머니가 울면서 이거 어떡하나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혼절하셨대. 그러다가 꿈을 꾸셨는데 어떤 덩치 크고 털 많은 아저씨가 덩실덩실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었대. 아저씨는 그 큰 얼굴에 달린 큰 눈으로 할머니를 노려봤고 큰 보폭으로 다가와서 할머니의 뺨을 엄청 세게 때리고 다시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 할머니는 그제서야 이건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인 걸 알았다고 하셨어. 도깨비한테 사정을 말하니까 도깨비가 대답했대. 그래서 때린 거다.
어디 애들을 두고 한눈을 파느냐. 내일까지 아들 잃은 마을 아낙네들이랑 다 함께 돼지고기를 많이 가지고 산을 올라와라. 여자들만 와야 된다. 할머니는 아들 잃은 마을 여자들한테 꿈 얘기를 했고 머슴까지 두고 있던 마을의 지주 할아버지가 도움을 줘서 메밀묵, 돼지고기, 막걸리 등을 다 준비해 주셨다고 해. 할머니랑 여자들은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겨우 산을 올랐다지. 그러다가 다들 목이 너무 말라서 근처 개울가에서 목을 죽이고 가기로 했는데 사라졌던 남자아이들이 다 거기에 쓰러져 있던 거야. 도깨비가 아이들을 지켜줬구나 싶어서 음식들을 다 개울가에 풀어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왔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들은 거야. 빨치산들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남자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우리는 모두 산으로 도망쳤는데 근데 도망친 산에도 빨치산들이 있었어요. 숨죽이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행히 소동이 끝나고 또 빨치산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일은 없었고 마을 부근에 자리 잡았던 빨치산들은 국군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고 해. 안타깝게도 마을에서 끌려갔던 분들은 모두 사망하셨지만 어린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신기해하니까 큰아버지가 산속의 어느 개울로 나를 데려가신 적이 있어. 그리고 그 개울이 남자아이들 다 사라졌던 개울이라고 했지. 마을 출신 남자들은 다 빨치산 개울 혹은 도깨비 개울이라고 부른다고 하시더라. 지금은 마을에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지만 교회가 없던 시절만 해도 동네 할머니들은 다 무언가를 빌어도 도깨비 신에게 빌었다고 할 정도였다고 알려줬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도깨비가 절대로 악한 존재는 아니구나 싶어. 나중에 할머니한테 들었던 썰 있으면 또 가져올게. 혐주의, 정신병자가 그린 그림 노자키 콘비프. 그림이 좀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시청에 유의하세요. 근데 저는 뭐 깜놀 경고 없습니다. 그냥 보고 참으세요. 무슨 정신병이 있었던 걸까? 뭔 생각을 하는 거지? 다 뭔가 얼굴만 이렇게 딱 돼 있네? 2010년대 절검단으로 등록되며 유명해진 노자키 콘비프. 검색하면 대충 저딴 그림을 대량으로 볼 수 있다. 소문으로는 정신병자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그렸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걸 그린 사람은 카지타니 류라는 정신멀쩡한 예술가다. 2014년 타마미술대학 회화학과 판화 전공, 2016년에는 대학원 미술연구과 석사 과정을 수료, 2019년에 박사 과정을 수료한 엘리트 되시겠다. 퀴어인데다가 어릴 때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이라 불안한 정신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듯하다. 현재는 저런 그림을 안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을 접목시킨 예술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다. 2023년? 다 뭔가 얼굴이 안 보이거나 얼굴만 강조하거나 이런 그림들이 있네요. 무슨 마음으로 그린 걸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모음. 자, 우리 집단지성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유치한데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몇 개 가져왔어. 그냥 로어 괴담 같은 거죠. 1. 엘리베이터에 한 여학생이 탔다. 그리고 모자를 쓴 남자와 6살 아이가 탔다. 여학생은 11층을 누르고 모자를 쓴 남자는 10층을 눌렀다. 그리고 6살 아이는 5층을 눌렀다. 6살 아이가 내렸다. 아이는 큰 소리로 말했다. 6, 7, 1, 5.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남자는 급히 6층을 눌렀다. 그렇게 남자가 내리고는 여자는 11층으로 올라갔다. 다음날 아이는 실종됐다. 뭔 소리죠? 모자 쓴 남자가 애를 납치하려고... 알겠다. 그거 같아요. 모자 쓴 남자가 여자를 납치하려고 그랬는데 어린애가 6715라는 뭔가 범인의 행동 양상으로 보이는 뭔가를 단서를 발견해가지고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얘기했는데 남자가 저 새끼 뭔가 안다 하고서 아이를 죽이러 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뭔가가 뭐냐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거 해석이 밑에 댓글에 있지 않을까? 일단 쭉 보자. 일단 쭉 보고서. 자, 2번. 여동생을 죽이고 그 시체를 우물해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시체를 보러 가자 시체는 사라져버렸다. 지하수에 떠내려간 것일까? 5년 후 사소한 싸움으로 친구를 죽인 후 그 시체를 우물해버렸다. 다음날 보러 가자 역시 시체가 사라지고 없었다. 10년 후 싫어하던 직장상사를 죽인 후 시체를 우물해버렸다. 다음날 보러 가자 이번에도 시체가 사라지고 없었다. 20년 후 너무 늙어 수발을 들 사람이 필요해진 어머니를 죽이고 그 시체를 우물해버렸다. 다음날 보러 갔는데 이번에는 시체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날도 시체는 그대로였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에? 여기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동안 엄마가 치워준 거야? 엄마가 방 청소해주듯이? 엄마 찬스. 그럼 이제 치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부터 치우면 되지.
3. 오늘 9,800엔짜리 이어폰을 샀다. 음량을 높게 하고 들어선지 갑자기 소리가 끊겼다. 9,800엔인데 화가 나서 45만엔의 플라즈마 텔레비전을 본다. 번쩍 정신이 들어서 망가진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화면은 비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45만엔의 플라즈마 텔레비전까지 오늘 총 47만엔의 손해를 입었다. 오늘은 참 조용하다. 기분 전환으로 산책이 나가야지. 고막이 나갔다고? 아, 이거를 음량 높게 하고 듣는 순간에 고막이 터져서 TV를 봤는데 소리가 들리지 오늘은 참 조용하다. 아니 씨발 얼마나 크게 들은 거야. 4번 등산원들이 산으로 등산을 갔다. 그 중에선 장님이 한 명 있었다. 장님인데도 산을 무척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폭설이 와서 모두 동굴로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자 한 등산원이 이렇게 말했다. 야, 우리 이대로 굶어 죽을 바에 서로의 팔 한 짝씩 잘라서 먹자. 장님은 자신의 팔 한쪽을 내주었고 보진 못했지만 일행원들의 서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들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구조원들이 등산원들을 찾았다. 장님은 살았다는 안도감에 기뻐했다. 기뻐하는 장님의 귀에도 산행원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박수를 칠 수가, 지 것만 먹은 거구나. 박수를 칠 수가 없는데, 박수를 발로 친 거 아닐까? 발박수? 5번. 아무도 없는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다. 아빠와 엄마는 잘 지낼까? 가족과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네? 아빠가 좋아하는 토속주와 지역의 과자를 선물로 전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노선에 깔려있는 돌을 보며 그리운 소년 시절을 떠올렸다. 발로 돌과 돌을 맞춰 한쪽으로 전진시킨다.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마음에 재밌는 것처럼 느껴진다. 응? 어린 마음인데 토속추랑 지역의 과자를 산 다음에 전철을 오길 기다린다. 아무도 없는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얘가 죽었어. 죽어서 엄마 아빠가 지금 저승으로 오는 걸 기다리는 거야. 어린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철은 이제 죽은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거고. 6번. 어느 날 남친한테서 동영상 문자가 도착했다. 보면 자살하는 내용이었다. 밧줄에 목을 걸어 목을 메고 괴로운 듯이 바둥바둥 거리다가 남친은 죽어버렸다. 거기서 영상은 끝났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본 영화 링의 내용처럼 보면은 죽는 비디오라는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 보면 죽는 비디오가 아니라 그냥 자살하는 비디오인 거임.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냥 혼자 이렇게 해놓고 찍으면 안 되나? 갤럭시 S펜으로 찍었겠지? 어떻게 예약하면 안 되나? 그런가? 내가 지금 너무 기술적으로 생각하나? 잠깐만. 그래, 다음. 7번. 생일날 홈파티를 열었다. 그때 집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하게 찍혔다. 등 뒤 옷장에서 낯선 새하얀 얼굴을 한 빨간 눈의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째려본다. 심형사진인가 싶어서 부당에게 사진을 감정받았다. 그랬더니 이 사진에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심형사진 같은 게 아니라고 하지 뭐야? 정말 뭐야, 놀랐잖아. 다행이야. 그럼 그 여자는 귀신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비끄리시다. 8번. 오늘 또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다. 내 스토커는 저 바보 녀석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귀가했다. 현관 열쇠를 열고 방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다. 거실에 있던 옷장이 털렸다. 이럴 수가. 문 잠그는 걸 깜빡하고 그대로 출근해버렸나 보다. 젠장. 창문은 전부 자물쇠로 잠겨있어서 현관으로 들어온 건가? 오늘은 피곤하다. 저녁은 귀찮으니 넘기자. 경찰에는 내일 신고해야지. 나는 현관문을 닫고 문을 잠근 거 확인한 뒤 침실로 향했다. 응? 그냥 스토커가 들어왔다 뭐 이건가? 9번. 어느 지방에서 큰 지진이 있었다. 신안소인 초등학교에서 자기로 했지만 사람들이 넘쳐서 너무 덥다. 바람 쐬러 밖에 나갔더니 불이 꺼진 한 건물을 발견했다. 정말 시원하고 조용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다. 조금만 쉬었다 갈까? 하고 빈 자리를 찾아 누웠다. 그곳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던 중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나는 바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다. 시체들이구나. 10번. 새엄마가 집에 왔다. 새엄마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길 때마다 심한 벌을 주었다. 물론 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규칙이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규칙 하나를 어겼다. 나는 벌을 받고 반성문을 썼다. 너 글씨 좀 똑바로 써. 왼쪽 손으로 쓰는 건 힘들어요. 며칠 뒤 나는 또 규칙을 어겼다. 글씨 똑바로 못 써? 혼나고 싶어? 나는 반성문을 쓰느라 대답하지 못했다. 손을 자른 거 아니에요? 입으로 쓴 거 같은데? 입으로 쓰느라고 대답을 못한 거 같은데?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 자르고 왼손 자르고 입만 남은 거 같은데? 11번. 아들이 납치당했다. 범인은 경찰에 알리면 아들을 죽이겠어 라는 말과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도저히 그만한 액수의 돈을 구할 수 없다. 나는 간청했다. 제발 적어도 반으로만이라도. 범인은 마음이 약해진 탓인지 나의 절망적인 마음을 이해한 것인지 나의 간청을 받아들여줬다. 아들을 반만 준 거 같은데? 잘라가지고 2만원어치요? 알겠습니다 하고서 반을 준 것 같아. 1번은 애가 집 비밀번호를 말해서 납치당한 건가? 꼬마애가 비밀번호를 말해서 모자 쓴 남자가 타겟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꿈. 2번?
전직 과학교사, 현직 무당에게 들은 썰. 본인은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몇 년 전에 만난 과학 선생님이 일을 그만두고 무당 일을 하시더라고.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점이나 보러 가면서 인사나 드릴까 하고 카톡 프로필에 있는 점집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과학교사 출신인데 무당 일하면서 뭐 귀신 같은 거 믿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사람, 무당,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줘서 공유해봄. 어떤 약간 가설을 세웠나봐요. 진짜 쉽게 설명하자면 보통 사람은 안테나가 고장난 라디오, 무당은 안테나를 고친 라디오, 귀신은 라디오 수리기사, 아나운서, 주파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라디오 수리기사, 즉 귀신이 좋은 라디오, 무당이 될 만한 사람을 발견하면 라디오를 고치라고 빽거리는 게 십병이고, 무당이 되면 안테나가 고장난 라디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주파수를 듣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어떤 무당은 귀신을 보는데 어떤 무당은 귀신을 못 본다? 그건 라디오의 품질의 문제거나 귀신마다 주파수가 달라서 그 주파수를 담지 못하는 무당과 담는 무당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신을 받은 지 오래된 무당들이 뭐 잘 맞추지도 못하고 신발 떨어진다고 하는 그거는 라디오 건전지가 다 된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진 받으러 산에 가는 건 건전지가 다 돼서 새로운 라디오 수리기사를 찾으러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래. 무당이 아닌 사람들 중에 가끔 가다가 헛것이라도 귀신 보는 사람들은 그 망가진 라디오가 품질이 좋은 라디오라서 가끔 주파수가 맞춰져서 귀신이 보이는 거. 반대로 주파수 강도가 너무 센 귀신들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무당들이 본다는 거지. 과학교사 출신이라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니까 와, 그렇구나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진짜 귀신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신을 받은 이상 귀신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증명은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 그 밖에도 유튜버들이 들고 다니는 귀신이랑 대화한다는 장비들 있잖아. 그건 그냥 틀어놓으면 주변을 지나가는 진짜 라디오 주파수가 가끔 연결되면서 나는 소리일 뿐이고, 뭐 대충 얘기하다가 나한테 11월쯤에 손 부러져서 깁스할 일 생긴다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11월 29일 지금까지 깁스 안 함. 나중에 다시 찾아가서 환불 요청할 예정. 고장났는데? 미들로디언 교회 살인사건. 미들로디언 교회 살인사건은 2016년 4월 18일 미국 텍사스주 미들로디언의 크릭사이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발생한 미시 비버스 살인사건이자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 피해자인 미시 비버스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피트니스 강사였는데 이른 아침 운동 수업을 위해 교회에 도착했다가 살해당했어. 비버스가 교회에 도착하기 직전 감시 카메라에는 스와트팀 전술 장비와 유사한 복장을 한 미확인 인물이 망치를 들고 교회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어. 이 인물은 창문을 부수고 문을 열며 돌아다녔는데 비버스가 도착한 직후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여. 용의자의 복장 때문에 성별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독특한 걸음걸이가 영상에 담겼지만 신원 파악에는 실패했어. 사건 현장 근처에서 은색 닛산 알티마 차량도 목격돼서 주차장의 CCTV를 돌려본 결과 영상에는 살인이 일어난 날과 같은 이른 아침에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발견됐어.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매장 주차장을 돌며 차량 헤드라이트를 무작위로 깜빡거리고 주차장에서 나와 287번 국도로 나가기 전 몇 분간 외딴 곳에 주차하는 등 이상하고 기괴한 행동을 벌였어. 그러나 이 운전자와 이 살인사건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어. 아래는 CCTV 영상인데 댓글을 보면 알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정말 불쾌한 영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 유혈이나 살해 영상이 아닌 범죄자가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이 돌아다니는 영상이야. 아무도 없는 교회 복도에서 멀리서 저 복장 입은 미친놈이 소리 지르면서 다리 절면서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쳐. 이게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녔다는 거지. 복장으로. 소리가 없는 영상이에요. 저 옷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면은? 열고서 있으면 죽이는 거야 사람을? 여기 장도리 들고 있는데 왼손에. 뭐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못 잡았어. 아직도 못 잡은 게 에반데? 한국에는 잘 안 알려진 미스터리 영상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라는 베테랑 사냥꾼이 한밤중에 숲속에서 괴이한 존재들을 만나는 영상.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본인은 진실이라고 주장 중. 보다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기괴함. 중간에 미친 여자의 노랫소리나 남자의 다그침, 욕설이 들려서 경고 후 사냥용 소총을 갈겼더니 짐승 같은 괴성이 울리고 지속적으로 주위에서 누군가 맴돌며 기이한 소음이 남. 한번 볼까요? 15분 58초. 남자의 첫 번째 비명. 15분 58초니까 50초부터 볼게요.
16분 42초. 남자의 비명이 더 자세하게 들려. 들리네. 고라니 아니야? 동물 소리 같기도 한데? 18분 43초로 갑시다. 원숭이 울음소리 같은 비인간적인 울음소리, 울부짖음이 들림. О, блядь. Тих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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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ратан. Запыхался нахуй. Тихо. Вот там где-то, блядь. 동물 소리 같은데? А ну-ка, пошли. 근데 베테랑 사냥꾼이 동물 소리를 구분을 못할까? 7년 전 영상이네 심지어. 20분 43초. 여자가 입을 다물고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 20분 43초. 어? 아니 노래 소리인데? (21분 6초) 무언가가 세르게이를 알아챈 듯한 뚜렷한 이 소리. 대구리 울음소리? 여기네. 오씨. 아, 이 사람이 쏜 거네. 세르게이가 쏜 거야. 무언가가 울부짖으면 아주 가까이 다가. 여기까지 보자. 28분 10초. 어? 여자랑 욕하는 남자 지나가던 곰셋 러시아에선 평범한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해. 어쨌든 뭐 이런 영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의 일본 여자 아이돌 버스 투어. 음모론도 아니고 미스테리도 아닌데 그냥 인간의 순수한 악의 같아. 전설의 일본 여자 아이돌 버스 투어. 누구죠? 모닝구 무스메 2대 리더 이이다 카오리. 2007년 7월 7일 실석을 기념해 팬들과 참가비 19,000엔. 참가비 19만원? 비싼데? 당일치기 버스 투어를 기획. 그런데 출발 하루 종일 7월 6일 임신과 결혼 발표? 버스 투어 전날에 임신으로 인한 결혼이 발표돼서 오타쿠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음. 환불도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참가. 메인은 바베큐용 소시지와 고기. 고기는 1인당 1장. 소시지도 1인당 1개. 8번 테이블의 음료는 키코만의 우롱차 1.5리터뿐. 맥주는 한 잔에 5,000원이라는 폭리. 예? 디저트는 바나나. 7명 테이블에 바나나 3개를 반으로 잘라 접시에 놔둠. 당시 바나나를 2개 먹은 오타쿠에게 스태프가 당신은 인간으로서 실격이다라고 하냄. 점심이 끝난 직후 오타쿠들은 놀이공원의 거대 미로로 내던져짐. 거대 미로를 향해서 배낭을 짊어진 오타쿠가 줄줄이 걸어 들어가는 모습은 애수가 느껴질 정도. 이이다 카오리는 건강을 염려해서 차를 타고 혼자 가버림? 뭐야. 당일 날씨는 햇볕이 쨍쨍하진 않았지만 습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우 무더운 날씨라 쓰러진 오타쿠도 있었다고 하며 맥주를 너무 마셔서 토하는 오타쿠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생의 미로라는 명언도 태어났다. 아직 미로 안에 오타쿠들이 절반 정도 갇혀 있었지만 방치한 채로 스케줄 따라 다음 행사 진행. 이이다 카오리가 노래를 합창. 이후 그 도중에 오타쿠와 통곡, 본인 불명. 마지막으로 오타쿠들이 탄 버스가 이이다 카오리의 주위를 한 바퀴 돈 뒤에 해산. 이하는 원 게시물에 달렸던 댓글. 바나나 하나 먹었다고 인격을 부정당하다니. 미로에서 끝까지 탈출 못한 녀석들은 돌아가는 버스도 타지 못했고 자력으로 도쿄에 돌아갔음. 당시 저 놀이공원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가던 곳이었대. 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매년 팬들끼리 공원에 모여서 자주적인 기념 파티를 연대요. 실화 공포, 혐오주의, 카자흐스탄과 몽골인 사이에 있었던 끔찍한 일. 모신 나간 소총을 들고 있는 자 라마의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자 라마. 요약. 1912년 알타이 지역의 카자흐인들이 겪은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 특히 라 자마라는 인물에 의한 학살과 만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카자흐인의 비극.
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강제 이주, 시기, 장소, 1912년 알타이 산맥지역, 몽골의 지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승려이자 군벌인 담비 잔찬, 자라마가 이 국경 지역에 살던 카자흐인들을 몽골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위협을 핑계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카자흐인들을 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영토의 엄격한 질서와 규율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채찍질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산채로 심장을 도려내거나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는 종종 직접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죽을 의뢰용 물건으로 여겼고 방문객과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자신의 유르트에 걸어두었습니다. 자라마의 만행, 학살, 카자흐인들이 저항하여 자라마의 군대 500명 중 200여 명이 전사하자 자라마는 보복으로 남녀노소와 가축을 가리지 않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와, 숙련된 키르키스인의 인간 가죽 박제 표본, 아킨백의 가죽이라는 이야기도 있음. 아킨백 사건, 카라카스 부족의 아킨백이라는 인물이 채찍칸으로 병사 6명을 죽이며 강력히 저항하다 붙잡혔습니다. 자라마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아킨백의 가죽을 산채로 벗기는 끔찍한 형벌을 내렸고 벗겨낸 가죽으로 인형을 만들어 걸어두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가죽을 다 벗긴 아킨백은 이후 살아있었고 총살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와, 차이산 왕자 사건, 권력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친척과의 다툼도 있었는데 그 차이산 왕자의 어머니가 자라마의 잔혹성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차이산 왕자의 목숨을 구걸하러 자라마에게 갔습니다. 몸값으로 차이산 왕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금, 보석, 은그릇, 옷, 모피를 바치고 소, 말, 낙타떼를 모두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자라마는 겉으로는 몸값을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목동들이 가축을 가져오는 동안 차이산 왕자의 가죽을 벗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숙련된 키르기스인에게 이 일을 맡기고 차이산이 살아있는 동안 가죽을 벗기라고 명령했습니다. 키르기스인들은 발과 다리부터 시작하여 등과 머리 뒷부분의 상처를 따라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러나 차이산은 도중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자라마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 즉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아들을 어머니에게 넘겨주려던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되자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마는 이미 죽어있던 차이산의 머리에 총을 쐈고 키르기즈 기술자들의 가죽도 벗겨버렸습니다. 이유는 차이산 왕자의 가죽을 벗기는 동안 왕자는 살아있어야 됐는데 도중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피 묻은 가죽을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차이산 왕자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미쳐버렸습니다. 기타 만행, 15명의 처녀를 약탈하고 주술적 치료를 위해 가장 외모가 뛰어난 우랑카이족 소녀를 참수하여 그 피에 손을 씻었으며 이주 행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이들 40명을 묶어두어 굶어 죽게 하거나 살해했습니다. 또한 무슬림인 카자흐인들에게 불교 개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카자흐인들은 밤을 틈타 봉기를 일으켜 감시하던 병사들을 전멸시키고 탈출했습니다. 이후 일부는 콕타, 알타이 지역으로 돌아가 몽골 정부의 라자마의 만행을 고발했고 일부는 종교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나 중국 신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비극을 목격한 세이트잔이라는 인물은 후대가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웰릭티 퀼이라는 곡을 지었으며 이 호수는 나중에 시체가 가득 찼다 하여 웰릭티 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웰릭티 퀼의 뜻은 살구 호수라는 뜻이었습니다만 호수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탓에 세이트잔이 이 호수는 죽음이 가득하구나 라며 한탄했습니다. 세이트잔이라는 사람은 셰루시부족 출신의 카자흐인 음악가입니다. 현재 그 호수는 위레그 호수라고 불리며 몽골에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세기 초 몽골 서부에서 라자마에 의해 자행된 카자흐 민족에 대한 잔혹한 탄압과 이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라마는 점차 600명의 군대를 무장시키고 훈련시켜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우르자 자치정부에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총영사 류보프는 담비잔 칸을 체포하여 추방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작전은 제41 시베리아 소총연대 대위 바실 물라토프에게 맡겨졌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잔혹한 통치자는 러시아로 추방되었습니다. 에마누엘 불체크는 그의 거주지에서 여러 물건 중 하나로 사람 가죽 2장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합니다. 나무 틀에 팽팽하게 당겨져 건조되었지만 피하 조직의 잔여물은 대략적으로만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물품은 귀중품으로 압송됐는데 바칠라프 코페츠키 하사는 물라토프 대위의 집에 살았는데 그는 하이산의 가죽을 선물로 받아 1920년 여러 문서와 함께 프라하로 가져왔습니다. 이후 모든 물품은 바칠라크 코페츠키 하사의 아파트에 보관되었습니다. 코페츠키 부인이 사망하기 직전 동양학 연구소 직원인 시마 씨가 이 물품들을 입수했고 앞서 언급한 문서들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1981년 이 가죽은 프라하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10월 혁명 이후 그는 정치범에 대한 관대한 사면을 이용하여 1918년 고향인 아스트라한 지역으로 돌아왔고 나중에는 몽골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중국에 대항하는 게릴라전을 시작했고 1921년 몽골이 독립한 후에는 러시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사람이 암살되고 목까지 잘랐다. 군인들은 그의 잘린 머리를 소금에 절이고 훈제해서 향이 꽂아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전시했다. 이 머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인류학 민족학
박물관에 또 보관이 돼 있대. 아니, 보관이 다 돼 있네? 티베트 불교와 몽골 샤머니즘 관점에서 시신이 온전하게 장례를 치러지지 않고 머리가 분리되어 박제로 남는다는 것은 영원히 윤회의 고리에 들지 못하고 영원히 부천에 떠도는 악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서도 쉴 수 없는 상태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존나 잔인한 사람이네. 실제 머리래요. 해외 유튜버 영상 속에 벽에 걸려있던 문제의 사진. 구독자 1150만 명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유튜버 네시 쩌찌? NCT 드림이라는 한국 아이돌을 초청해서 동영상을 찍었다. 문제는 뒤에 걸려있는 사진이다. 이거? 구독자 1100만 명이 넘은 유튜브 채널이 역대 가장 끔찍한 여성살인 사건 중 하나의 희생자인 중쿠 후루타의 사진을 K-팝 그룹이 출연하는 어리석은 할로윈 에피소드에 소름 끼치는 장식으로 사용하기로 예?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콘크리트 사건? 이걸 장식으로 썼다고? 해당 사진은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의 피해자 사진이었고 인도네시아 유튜버는 끔찍하게 고문, 살해당한 피해자의 여성 사진을 할로윈 장식으로 영상에 사용한 것이다? 제정신이야? 할로윈 장식이 아니라 4가지 세그먼트에 대한 오마주예요. 몇 년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세그먼트에서 한 번도 절대로 사지 않는 케이스지만 뭔 소리야? 장식으로 이용한 거잖아. 결국은. 유튜버는 트위터에 해명문을 올렸지만 해명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트윗에 사람들이 비판을 하게 됐고 결국 영상 삭제와 일본어 자막을 첨부한 사과 영상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약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본 이야기는 작성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라고 해도 사실 마약하면 안 되는 이유라 해도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마약하거나 비슷한 짓을 하려는 애들이 있으면 손절을 치라는 취지로 적은 거다 보니까 자극적이거나 무섭다기보다는 좀 심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자랑은 아니지만 필자의 형이 마약해서 현재 감옥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필자는 형과 약 한 달간 지내고 현재는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겪고 느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1번, 감정 기복이 심함. 우선 필자의 형이 복용했다고 확인된 말은 펜타와 헤로인이었습니다. 복용한 모습은 본 적이 없다만 복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부터 사람이 심각하게 오락가락했습니다. 이성의 끈이 쉽게 끊긴다는 표현이 맞을 듯하네요. 조금만 심기 불편하면 어느 순간 급발진을 밟습니다. 누굴 죽이겠다는 말을 진짜 상세하게 계획과 이유, 방법까지 다 말해요.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2번, 공황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있거나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없더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패닉 상태가 되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겁을 먹을 때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옛날에 줏대 있는 모습으로 당차고 자신감 있던 사람이라 더 초라해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상태가 24시간 지속됩니다. 추가로 조현병, 편집증처럼 모든 것을 무서워하고 망상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밖에 차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고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 타고 와서 숨어있는 거 아니냐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집안에 몰래카메라, 도청장치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고 막 뒤져보기까지 했습니다. 3번,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ADHD라 간혹 이러는데 형은 안 그러던 사람이 나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말해주면 내가 그랬다고? 라면서 아예 기억을 못합니다. 인지 능력 자체를 아예 상실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말이 5분 전과 지금이 다르고 무서운 건 전부 진심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몸도 망가지지만 인지능력, 인내력의 비정상적인 저하 그리고 뇌와 모든 상황과 배경을 통한 정보의 위험 신호를 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다 무섭더라고요. 유사 마약이든 진짜 마약이든 중독성이 있든 없든 한 번 손댄 순간부터 사람 병신되는 건 한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 형은 덕분에 징역살이 중인데 제가 매달 급여의 10%를 영시급으로 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아예 손을 놨고 어머니는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가서 나한테 돈 보내달라고 하고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다음인데요. 앱스타인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번 앱스타인 사건으로 다시 떠오르는 미국 가구 쇼핑몰 음모론. 뭐죠? 미국의 한 온라인 가구 판매 사이트가 예전에 음모론 좋아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 판매하는 가구의 이름이 실종된 아이의 이름과 나이가 같음. 에? 김철수, 실종 당시 12세 이런 실종 케이스가 있으면 판매하는 가구 이름이 김철수 12 북박이장. 2번, 가구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쌈.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누가 봐도 평범해 보이는 베개의 가격이 9,999달러임. 처음에 그냥 관종이 만든 사이트가 아닌가 흐지부지 됐는데 이번 공개된 앱스타인 파일에서 아동 대상으로 살인과 식인 행위가 최소 1980년대부터 했던 걸로 드러남. 그럼 10수년간 아동을 계속 섬으로 데려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아동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공급처 중 하나가 이 사이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음. 헐.
아마존과 빈티드에서 아동 매매 광고를 허용한다는 얘기. 앱스타인이 딱 터지고 나서 돌았던 사진이 있음. 실종된 아동의 이름과 특징을 사용해서 광고를 만든 가구 광고. 그런 건데 예시로 들자면 길동 5,000달러, 옷장 뭐 그런 느낌임. 어쨌든 그건 뭐죠? 데나드. 이름이 아까 봤던 그 글이죠? 근데 갑자기 이 다진한 걸 왜 들고 오냐면 레딧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장난감, 아기 옷, 곰인형, 인형 사진을 올려두고 설명란에 아기의 특징을 적는 식임. 바디 스타프 애니멀. 무슨 토끼 인형인데 가격이 말이 안 되네요? 어? 3살, 여성, 91cm, 13kg. 이상한 거 안 보여? 정확히 인형 사진, 비싼 가격, 인형과 상관없는 나이, 성별, 신장, 기타 등등을 적어둔 거야. 이 판매자는 빈티드에서 젤리캣이라는 뭐 유명한 인형 같은 게 있대요. 어쨌든 젤리캣을 판매하는데 이 장난감이 남자냐 여자냐 묻는 메시지를 받았어. 일반 봉제 인형이죠? 젤리캣 35달러. 그러니까 이 사연자는 그냥 말 그대로 판매자인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네요? Is it girl or boy? 판매자, 젤리캣을 판매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댓글, 그만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게 뭐야? 경찰에 신고해, 아가씨. 이게 우리나라에서 앱스타인 터지기 한참 전인 2023년도부터 화제가 됐다는데, 뭐지? 일본 사진은 2023년도에 아동매매라고 뭐라고 하는 후기, 2번은 상품과 맞지 않는 설명 등등을 표시함. 찾아보면 여기 올린 사진이 전부가 아니라 더 다양하고 많음. 하단 링크는 프랑스 기사인데 이런 류의 광고들이 실제 아동 판매를 위한 통신일 가능성이 99%라는 걸 확인했다. 뭐 이런 내용임. 근데 장난감에 저걸 왜 적어놔? 해당 내용을 찾아봤는데 수상한 게시물은 실제로 올랐었다고 함. 다만 게시물은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진 허위 게시물이라고 함. 개인적으로 멀쩡히 공권력 돌아가는 선진국 양지 사이트에서 쉽게 추적당하는데 굳이 이런 걸 올릴 필요가 없음. 공포시설 만들기 위한 주작 같음. 지금 사건과 비슷하게도 미국에서도 ETSEY 고가 피자 사건이 있는데 누가 몇천 달러나 하는 피자를 판매하는 글에 아이들 사진이랑 정보가 있어서 아동 매매나 아동 성착취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음. 근데 경찰 조사 결과 그냥 피자를 비싸게 팔고 싶어서 판매자가 올린 글이었음. 근데 굳이 저런 걸로 구매할 필요가 없긴 하지? 뭐하러 저런 위험 부담을 가지?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 내에서만 거래를 하면 될 텐데. 무섭네요, 어쨌든. 오늘의 마지막 글입니다. 이누이트의 저주 인형, 투필라크. 응?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어. 투필라크는 이누이트 주술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살아 움직이는 저주 인형이다. 이누이트 주술사 앙가쿠크에 의해 만들어진 투필라크는 바다표범 같은 야생 동물의 뼈, 새의 깃털, 가죽 등을 주 재료로 하며 더욱 강력한 저주를 담기 위해 사망한 아기의 시신을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여러 동물의 신체 부위를 조합해 만드는 특성상 완성된 투필라크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곰 머리가 달린 바다표범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새 머리가 달린 아기 형상이 될 수도 있다. 앙가쿠크는 완성된 투필라크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며 주문을 외워 저주 인형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완성된 투필라크는 주술사의 손에 의해 바다로 던져진다. 이렇게 세상에 풀려난 투필라크는 주술사가 지목한 타겟을 살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투필라크가 목적을 훌륭하게 완수했다면, 즉 누군가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데 성공했다면 투필라크는 북극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 세상에 사라진다. 만약 앙가쿠크가 지목한 타겟이 더 강한 영적 능력을 가져 투필라크의 습격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면 투필라크는 자신을 만든 앙가쿠크에게 돌아와 앙가쿠크를 잡아먹는다고 한다. 이누이트 주술에서는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사악한 힘의 원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되돌아온 투필라크에게 살해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투필라크를 만들어 누군가를 죽이려 했다고 공동체 내 사람들한테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까발려야 된다. 살아남은 앙가쿠크는 공동체에서 쫓겨나 혹독한 북극의 야생에 내던져지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사실 이누이트 주술사 앙가쿠크는
저주 인형을 만들어 누군가를 해하려도 하는 사악한 존재가 아닌 이누이트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적 치료사, 예언가이다. 자연의 정령들을 달래고 사악한 악귀들을 내쫓고 신들에게 풍요를 빌어 똑똑한 북극에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힘을 남용해 흑마법을 다루며 누군가를 해하거나 저주를 내리는 앙가쿠크들은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현재 투필라크는 실제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누이트 특유의 미적 감각이 반영된 예술 공예품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다. 예술품으로 전락했구나. 굿즈가 됐구나, 굿즈. 어쨌든 여기까지가 간만에 돌아온 잉맨의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하입, 댓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좀 받고 싶거든요. 댓글 좀 많이 달아서 200개 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남양 특집은 제 생각엔 2주에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